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의 곽수정입니다. 이 챗GPT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인 AI 열풍이 불면서 AI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가축전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24일 네이버에서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됩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NC소프트, LG, 카카오, SK텔레콤 등도 AI 패권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시작한 치열한 싸움에 이 토종 AI로 도전장을 내민 이 국내 기업들, 이 챗GPT가 일으킨 AI 열풍을 더 뜨겁게 달굴 수 있을까요? 이에 따라 하반기 AI 관련주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분의 AI 빅테크 전문군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군!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 이름부터 굉장히 좀 복잡하게 들리실 겁니다. 자료 화면과 함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용어도 한번 보시고 네이버의 생성 AI 서비스 출시 일정 등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화면 안에 이 네이버의 이 생성 AI 서비스 출시 일정 등 보시면 하이퍼클로바 X 외에도 어려운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화형 AI 서비스를 클로바 X, 생성형 AI 검색, 이 서비스 Q, 뉴로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도 보이고요. 이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하이퍼클로바 X, 김진구 의원님. 네. 정말 저 내용 안에 보면 저희들이 금시초문이에요. 물론 8월 24일 날 처음 오픈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소비자분들 가운데 그 하이클로바 이 말은 해봤지만 슈퍼 하이퍼 클로바 X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 주시죠. 솔직히 다음 주에 주 서비스와 기술이 공개될 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하이퍼클로바 X라는 부분은 기존의 네이버의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초대규모 AI, 소위 우리가 이제 AI 쪽에 이제 백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또 파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Q. 이쪽은 이제 백본을 근간으로 한 생성형 AI 그리고 검색으로 연결되는 네. 그 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부분은 솔직히 아무래도 한국어 베이스다 보니까 우리가 오픈 AI나 이런 쪽 대비 경쟁 우위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어필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맞아 떨어진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압축을 하고 더 그러고 같은 속도에서는 더 똑똑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들도 현재 회사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다. 그래서 부연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구 의원이 한국어 베이스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근데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전부 다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전부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영어적인 기술력과 크라우딩 또는 크롤링 학습 능력 이런 거를 다 동원해야지만 파라미터가 몇 개, 수십억 개든 수천억 개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초거대형 지금 AI란 말씀도 하셨고 네. 또 생성형 AI란 말씀도 네네네. 하셨고 또 거기에 제가 방금 파라미터라는 말도 했거든요. 네네네. 또 거기에 또 토큰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네네. 한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초거대란 말과 생성형이란 말이 특히 좀 생소하실 거고요. 초거대라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걸 얘기하느냐. 이 거대하다는 거는 다루는 데이터가 일단 많다는 얘기고요. 이 다루는 데이터를 이 가공하기 위한 네. 하드웨어, 컴퓨터가 많이 쓰인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제 입력 데이터를 보고 출력 데이터하고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 거거든요. 네. 간단히 말해서 이제 피자의 크기를 보고 우리 피자 가격을 예측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피자가 2배 커질 때마다 피자 가격이 4배씩 커지더라. 그러면 네. 피자 가격이 X라고 할 때 Y는 2X의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3배씩 커지면 3X의 관계가 있고 이때 2, 3 요게 바로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렇게 이제 피자에 의해서는 아주 간단하니까 매기면서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언어 모델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무한대로 생성할 수가 있고 네. 입력의 출력이 정해진 게 아닌 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셨어에 대한 답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몇 개가 필요한가 하면 이제 챗 GPT 같은 경우가 이제 3.0에서 약 1,750억 개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 개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 이게 정말 많구나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되게 복잡하구나. 네. 요번에 근데 네이버가 뭐 출시하겠다는 게 무려 2,030억 개거든요. 더 많아요. 예. 거기에 이제 구글은 구글 바드에 들어있는 팜2 같은 경우에는 5,300억 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특히나 언어 모델은 복잡하기 때문에 네. 입력과 출력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매기 변수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대규모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이제 생성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보고 판별하는 거거든요. 아, 이 데이터가 뭐다, 혹은 이 데이터를 보고 예측하는 데 돼 있는데 이 생성형 모델은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유사한 데이터를 또 생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고호의 화풍을 학습한 다음에 네. 고호가 그린 적이 없는 새로운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원리가 일단 그 분포를 학습하고 나면 네.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는데 이제 포커스된 게 이제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토큰이라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 네. 토큰이라는 말은 그 수많은 문장 중에 다루기 쉬운 개별 단위, 최소 단위로 잘라놓은 거.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럼 나가 하나의 토큰이 될 수 있고요. 네. 는이 하나의 토큰이 될 수 있는데 이 토큰이 이제 이번에 얘기한 네이버는 한 5,600억 개 정도로 나눠서 썼다. 네. 그러니까 일단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그 젊은 분들 사이에 네. 그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네. 명함판 사진을 찍는 게 나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사진을 한 20장 내지 30장 제공을 하면 네. 2,000원에서 3,000원 또는 뭐 6,000원 정도 주면 네네. 새로운 형태의 AI가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의 명함판 사진을 바꿔주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생성 AI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분포를 학습한 다음에 예.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새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 네.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병욱 교수님 보시기에 결국은 이제 뭐 우리나라 말이 되었건 뭐 영어가 되었건 국제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토종 AI 뭐 5천억 개의 뭐 파라미터를 썼건 뭐 3천억 개의 토큰을 썼건 중요한 거는 영어를 어떻게든 하나의 언어니까 생성하고 또는 초고대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게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95에서 96%가 영어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세상을 놀라게 했던 챗 GPT는 순수 영어로 학습된 데이터예요. 네. 근데 이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로 학습됐으니까 이제 번역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 쓰기엔 좀 안 맞다라는 측면이 있죠. 이번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내세우는 건 뭐냐면 학습을 할 때 네. 그냥 한국어로만 학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97% 데이터가 한국어 데이터예요. 특히나 네이버는 이제 검색이나 지식인 데이터가 있을 거고 카카오는 또 채팅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한국인의 데이터, 한국인이 사용했던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한국 실정에 맞고 한국에 더 가깝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일단 학습한 것만 놓고 봐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한국인한테 맞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정보의 양에 있어서는 전 세계 지식의 96에서 97%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하나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김진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은 솔직히 뭐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솔직히 뭐 국내가 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조인데 결국 뭐 아까 제가 백본 단의 AI 모델을 좀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쪽이 이제 생성형 AI 쪽에 이제 검색 알고리즘 이렇게 제가 좀 이 드로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팔각 라인이 결국 우리 주요 인터넷 플랫폼 쪽에 있는 버티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게임도 있고요. 네. 뭐 커머스, 뭐 검색을 포함한 솔루션, 그다음에 헬스케어, 뭐 모빌리티 이런 쪽에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다 영위하는 게 네이버, 카카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픈 AI 쪽에 뭐 챗 GPT도 그렇지만 솔직히 이제 유저분들이 쓰셨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그 사용 빈도가 조금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저들이 썼을 때 뭔가 내가 모르는 새로운 부가가치 그런 것들을 준다기보다는 좀 신선하고 예를 들면 대화를 했을 때 그거에 맞는 어떤 결과치를 주니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너무 좋아 보였지만은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도 익숙해지고 결국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를 줄 수 있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뭔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쓴다면은 그 가치에 부합하는 밸류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일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yes, no. 이거에 대한 답을 준다면 그게 부가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건 진짜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럼 예측을 하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구글링에서 검색을 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 오픈 소스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검색을 하면 솔직히 챗 GPT가 얘기하는 거 우리도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걔는 이제 바로 이제 수초 내지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반면에 네. 우리는 그걸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검색을 하고 또 크롤링을 하고 블로그 들어가고 뭐 카페 들어가고 이것저것 보다가 결국 얻어내게 돼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그게 추가적인 밸류를 준다라고 보는 관점은 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서 프라이빗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 결국 실시간 라이브 데이터, 유저의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픈 AI의 챗 GPT가 나왔을 때 네. 솔직히 구글은 상당히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GPT를 유저들이 써가지고 연결된 검색 라인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구글하고 연계된 검색 광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구글은 솔직히 버티컬 서비스가 좀 약해요. 이게 내려꽂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뭐 커머스 같은 것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만약 이 라인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주된 매출원이 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좀 되게 빨리빨리 준비해서 뭐 바드를 내다가 또 오류가 나기도 하고 실시간 컨퍼런스에서 네. 그런 것들의 이슈가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이 라인에서 아마존은 되게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데이터를 다 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러의 데이터, 유저의 데이터를 다 쥐고 있다 보니까 굳이 섣부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죠. 내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AI가 계속 학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셀러 A라는 셀러의 제품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건을 딜리버리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처럼 물건을 보내면은 당장 내일 모레 도착하는 그런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아마존은 A라는 제품의 수요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3일에서 5일 후에 LA에서 음. 구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미리 보냅니다. 예. 그러면은 구매 나오면은 유저는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죠. 그 데이터는 아마존이 지금까지 쌓아온 DB 마이닝을 통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AI가 학습하고 AI가 유저의 성별대별, 연령대, 시간대별 그리고 리뷰, 반품률 이런 것들을 싹 다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AI는 또 잠을 안 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을 안 잔다. 그렇죠. 네. 계속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의 고도화를 통해서 결국 예측 구간의 장기화를 이끌어내면은 결국 셀러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셀러 입장에서는 내 제품이 시장에 수요가 몇 개가 있을까? 그리고 이 제품이 과연 몇 개가 팔릴 수 있을까? 이게 결정이 돼야지 재고 관리가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재고를 갖고 가면 원가에 부담이 되고요. 네. 재고를 적게 들고 가면 기회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예측 기반의 밸류를 주는. 네. 그래서 제가 뭐 일부분만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 예. 결국 이런 쪽이 구독 경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뭐 3-2번에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결국에는 예측을 해야 되고 예측 기간에 우리가 뭐 과거에 그랬죠. 뭐 예를 들면은 알파고하고 이세돌 대국을 할 때 네. 알파고의 경우에는 이세돌이 착점을 하면은 다음 수에 대한 예측을 해가지고 네. 가장 이길 수 있는 착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진짜 뭐 아이디어인데 이세돌이 첫 수부터 끝 수까지 어떻게 둘지를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알파고가 넥스트 알파고는. 네.
그러니까 다음 수가 아니라 예측 구간에 장기화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밸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직 뭐 상상뿐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금융 라인에서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는데 유저가 연간 절대 수익률 10%를 확정주로 줄 수 있는 AI 모델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1,00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한 달에 구독료를 이 AI 쪽에 얼마를 낼 수 있을까요? 최소 몇백만 원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확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측 기반의 밸류를 누가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떠놓는 오픈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기업 단위 데이터 그리고 커머스 데이터 이렇게 네. 숨겨져 있는 정말 실시간 프라이빗한 예. 라이브 데이터를 갖고 있는 AI가 위너가 될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김준규 교수 위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P2P냐, B2B냐, B2C냐 이게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 데이터를 형성하게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소매상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어떤 뭐 의류상이 있다. 그러면 이 의류상에 고객이 와서 어떤 제품을 소비를 했다 그러면 카드를 끌는 순간에 모든 데이터가 재고, 생산 공장, 디자인 형태 이런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흘러 들어가면서 생성형 AI나 초거대형 AI가 이 내용을 분석해서 곧바로 학습을 해버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재고가 부족한 게 어디에 있으니까 이 공장에서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빨리 생산해서 보내라 페덱스로 보내라 이런 내용들이 다 해결된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생성형 기술 중에 이 초거대 모델은 미리 트레이닝을 해놔야만 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클로버 X가 하겠다는 게 기존에 이제 챗GPT보다 뛰어넘겠다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기존에 있던 언어 모델이 좀 잘 서비스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은 사전에 충분히 훈련을 시켜놓고 네. 이제 현실을 반영 못한 채 어쨌든 잘 훈련된 과거만 가지고 이제 서비스 해온 거에 이제 하이퍼 클로버 X에서는 뭐 새로운 실시간 데이터까지 해서 서비스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봐야 될 거고요. 예. 그러면 국가별로 경쟁력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뭐 논문의 피인용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최근에 한 21년, 22년에 이제 우리나라 뭐 정부기술원에서 이 기획평가원에서 한 자료를 보면 이제 미국 지수를 가장 앞서 있다고 이제 봤을 때 네. 그 다음이 중국으로 한 0.8년 정도 뒤져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유럽이 한 1년 정도 뒤져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한 1.3년, 일본이 네. 한 1.5년 정도 뒤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포텐셜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산업은 다른 산업과 좀 다른 게 데이터가 아주 주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것은 14억 그 인구를 가진 중국에다가 중국은 그 인터넷을 그 수집하는 통로가 위챗 같은 게 그냥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거기 모든 세금 신고라든지 그 모든 액티비티가 위챗 하나에서 다 일어나고 그게 수집이 되는 데다가 개인정보에 대한 아시다시피 또 이게 느슨하다 보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잠깐 봤을 때 현재는 0.8년 정도 뒤져 있고 우리도 뒤져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가장 큰 잠재력에 있어서는 데이터 면에 있어서는 일단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비해 유럽과 일본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계속 좀 뒤쳐져 있고 그래서 이제 향후 좀 재미있는 그 이제 관전 포인트는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초거대를 하겠다고 나섰고 네. 데이터를 확보된 한국어에 맞춤형을 하겠다 나선 마당이니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 얼마나 더 빨리 미국을 따라잡느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규제 내용도 있을 거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렇게 있고 적어도 이제 그 이론 분야에 있어서는요. 네. 2020년을 기점으로 네. 그 중국에서 나오는 논문의 피인용 지수가 미국을 이미 따라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피인용 지수만 놓고 보면 이미 이론 쪽에서는 중국이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대학에서 AI를 가리키는 교수진들 중에서 상당한 뭐 페이리 교수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중국 교수님들이 되게 많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네. 네이버를 저희들이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카카오도 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카카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기준으로 다양한 옵션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런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올해 4분기 정도로 봅니다. 네. 이제 뭐 네이버는 당장 다음 주에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관련해서 베타 서비스 진행하고 그에 맞게 이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게 실제로 구독 모델을 태울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3Q 중에 약간 스무스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카카오는 솔직히 검색 알고리즘을 근간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기존의 검색 점유율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경쟁사인 네이버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된 알고리즘 베이스의 생성형 AI 쪽을 네. 내재화를 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픈 AI의 뭐 GPT 요런 쪽을 갖다 쓸지 요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정확성이랑 신속성이나 이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파라미터가 많으면 정확할 수는 있지만은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도 있고 네.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여지들을 카카오가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아까 팔각형 그 세그멘트 라인에서 보여드린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네이버가 안 하는 영역들이 좀 있죠. 헬스케어는 조금 네이버가 약하고 네. 모빌리티는 안 하고 있고요. 물론 모빌리티는 소크하고 제외하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은 또 없죠. 네. 근데 모든 세그멘트를 카카오가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버티컬 세그멘트의 데이터들을 그러면은 이게 생성형 AI를 근간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분절시켜가지고 버티컬 AI만 갈 수도 있고 네. 버티컬 AI만 가면은 파라미터를 굳이 많이 늘릴 필요도 없을 네. 수도 있고 뭐 그리고 톡 기반의 뭐 챗봇 형태는 솔직히 파라미터가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회사가 좀 의사결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4분기 중에 완결이 될 거기 때문에 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좀 더 눈에 들어오시죠. 네. 이건 결정이 났고 여기는 좀 더 결정을 해야 되고 요 정도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서서 저들이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한 비교도 해봤습니다만 또 국가적으로 비교를 해보려면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미국의 0.8년 정도 뒤처져 있는 중국의 기술 그리고 또 중국의 인력 자원 면에서는 또 미국에 못지않고 또 교수들의 논문 인용수를 봐서도 이미 2017년에 중국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고 하지만 결국 반도체 분야에서 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의 기술력이라든지 산업의 지금 구조가.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어서는 절대 우위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족쇄가 없는 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정보라는 게 거의 이제 느슨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수출을 지금 금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속도가 낮은 저속형만 그 간신히 지금 수출하고 있는 이제 형국인데 여전히 좀 그걸 막을 거고요. 네. 그 우리나라 그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양국에서 네. 이제 독자적으로 GPU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전 세계로 봤을 때 AMD가 겨우 뭐 GPU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성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GPU 없이 프로세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때는 데이터는 있으나 이 데이터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겠네. 뭐 이렇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당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AI 관련된 패권 경쟁은 뭐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상황이다.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꼭 초거대 모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인공지능도 데이터형 인공지능이 있지만 데이터가 전혀 필요 없는 인공지능도 있고요. 그렇겠죠. 분야는 되게 많이 있고 그 다만 지금 이제 검색 엔진이라든지 정보 추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이제 곽강받고 있는 게 챗 GPT류의 이런 이제 그 대규모 언어 모델 우리가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는 좀 뒤처질 수는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모델에 있어서는 뭐 예컨대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LLM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서는 뭐 같이 경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구 의원님. 네. 챗GPT 나왔을 때 오픈 AI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에론 머스크가 역시 주인이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는 이 투자되는 돈이 어마하다. 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결국은 들어가야 된다.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런 기업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고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미국과 중국과 경쟁을 하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기업도 나름대로의 투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향후에 이런 글로벌 AI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나 산업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인적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죠. 글로벌 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긴 한데 솔직히 뭐 말씀도 주셨지만 미국과 중국이 또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버짓, 에셋에 대한 어떤 규모 자체가 네. 국내하고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런 것들은 분명 한계 요인이긴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미국하고 중국만 글로벌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국가들도 많이 그렇겠죠. 있죠. 뭐 중동이나 그 실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일본에는 또 네이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오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쪽도 검색하고 커머스 라인의 어떤 세그멘트들이 다 있어요. 음. 뭐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 뭐 기사도 좀 나왔었죠. 물론 그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이퍼스케일 AI를 기반으로 뭔가 서버링 클라우드, 현지의 독자적인 규정이나 규제에 맞는 클라우드를 입혀줌으로써 네. 거기에 이제 AI 서비스까지 녹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하고 중국의 제3자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중심 축에 네이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좀 더 봐야죠. 일단은 국내에서 서비스가 뭐 당장 다음 주에 기술이 네. 오픈될 거니까 이거를 유저들이 실제로 써봤을 때 진짜로 챗 GPT보다 좋다. 국내 한국어 서비스의 실상을 잘 반영해가지고 실제로 더 정말 인간처럼 얘기를 하고 더 좋은 정보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좋은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의 피드백을 근간으로 네이버가 또 이걸 검색을 싣고 커머스에 연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일본을 포함한 중동이나 글로벌 여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긍정적인 포인트고 뭐 정부 말씀을 해주셨지만 솔직히 산학 연계라든가 정부 쪽도 조금 지원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인터넷은 우리가 국가의 경계가 있지만은 인터넷의 경계는 없어요. 네. 정말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은 그들의 서비스를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약 없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서비스 그리고 GPT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저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밸류를 주는 서비스라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비즈니스는 설비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뭔가 진입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정말 경계 없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현재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국의 AI 서비스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상호간 경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가 물론 최근에 이제 규제 얘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존재를 해요. 플랫폼에 대한 당연히 정제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AI라는 이런 패권 그리고 지금 뭐 빌 게이츠나 여러 정말 명망 있는 분들이 다 AI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AGI를 모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AI의 밸류를 보시는 분들은 최소 수조 달러에서 수십조 달러의 밸류를 보십니다. 그렇게. 그러면 알파벳 같은 기업이 몇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네. 여기서 뒤처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부 측면에서도 조금 전폭적인 지원이나 서포트가 필요한 거 아니겠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진구 의원 말씀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사실상의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에 보면 팔각형 그 플랫폼들에 대한 경쟁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가장 밑단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 데이터의 어떤 크롤링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 미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아킬레스건을 딱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의 이런 그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하고 1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0.2년 차이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아킬레스도 있지만 이 서구에 대한 약간 서구에서 중국에 불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시장 확장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네. 그런 이제 약점이 있는 반면 저희는 이제 그게 없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란 거는 한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닌 정도로 네. 이게 실패하면 기업의 사활이 걸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네.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해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챗 GPT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딥러닝이 아닌 기술은 이게 확정적이라서 예측이 가능해요. 얼마 정도의 돈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의 성능까지 올릴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딥러닝은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투입해보고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이게 그냥 공중에 그냥 돈을 버리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서 계속 경쟁이 맞느냐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버티컬 마켓에서 아까 말한 이제 한국어만 집중해서 한다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적어도 한국어 특화된 서비스에서는 경쟁을 가질 수가 있을 건데 네.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미국과 경쟁한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공지능은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앞서 있다고 하는 몇 분야가 이제 의료 진단 분야가 있습니다. 영상 네. 부분.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생성형 모델이 아닌 판별 모델 쪽이죠. 네. 그런 판별 모델 쪽은 뭐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서 있고 거기를 육성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은 약간 규제에 대한 좀 탄력적인 이제 적용인데 예컨대 이제 이 컴퓨터에 의료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게 의료기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각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금융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금융업법을 적용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기법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이 초고대 언어 모델, 생성형 모델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이 저변이 되는 기존의 이제 판별 모델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몇몇 분야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 3년 정도는 쉽게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가운데 화면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구글이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내용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미국 자본 시장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두 분 다 M&A 시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블랙홀이 언젠가는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할 때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에게 인수합병이 되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구글과 다른 오픈 AI와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유럽 다른 기업들과의 그 경쟁할 수 있는데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예,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 뭐 국내 놓고 봤을 때는 국내끼리의 데이터 연합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데이터 연합, 네. 외국 기업과의 뭐 합종 연행 다 네. 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적어도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네이버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는데 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검색은 전 세계에서 사실 그런 독자적인 그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가진 국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특화해서 데이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특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벌티컬 마켓에서 거기에 네. 있어서는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많이 앞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합종 연행을 모색을 하되 아까 잠깐 우리가 이미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분야에 우리 특화된 분야 벌티컬이 잘 나가고 있는 분야는 계속 이제 뭐 제도적 지원으로 뭐 앞서 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맞기는 한데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산업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경제전쟁꾼을 좀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아까 말씀을 하신 내용에 엔비디아의 GPU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 GPU, NPU, TPU를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네. 다뤘는데 결국 이런 AI, 생성형 AI라든지 초고대형 AI 이런 분야에 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래픽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이 뭐라 그럴까요? 독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중국이 지금 GPU를 제대로 생성을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미국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이 GPU 분야 그리고 나중에 NPU, TPU로 끌고 갈 것이 분명한데 이 GPU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당분간 이 뭐라 그럴까요? 엔비디아의 주가라든지 이 기업의 어떤 브랜드 가치는 엔비디아를 넘어설 GPU 기업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 세계 시장 90%의 GPU를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비메모리 위주로 이제 AI 뭐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GPU의 성능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하이밴드 그러니까 저거 고대역폭 메모리거든요. 네.
그 메모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SK 하이닉스나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GPU가 많이 팔릴수록 거기 HBM, 그러니까 하이 밴드위스 그 메모리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중국도 보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많이 영입하고 있는 게 중국의 그 기술자들 많이 영입하고 있는 게 그 GPU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 기술자를 많이 영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이제 많이 뒤쳐져 있고 AMD조차 뭐 못 따라가고 있지만 네. 그 중국을 이제 그 쉽게 볼 수는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조차 이 GPU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데보다는 이제 중국 기술자를 많이 영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AI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팔리고 GPU가 많이 팔리면 팔수록 저희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이게 고대역 메모리도 많이 팔리니까 뭐 같이 상승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에서 잠깐 또 기술적인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고대역폭 HBM 말씀을 하시니까 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 칩을 3층, 4층으로 쌓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KTX 처음에 나왔을 때 KTX가 대전까지는 300km로 달리다가 네, 이게 그 부산까지는 100km로 달렸거든요. 그 이유는 KTX는 무척 빠르지만 KTX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선로가 이제 직선화돼야 되는데 그렇죠. 선로가 직선이 안 되다 보니 속도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GPU나 이런 CPU 같은 경우에서 계산 능력은 되게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하려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수백 배, 수천 배다 느리다 보니까 여기다 시간을 다 이제 잡아먹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특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적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빨리 메모리 읽어와서 GPU에 보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최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프로세싱 메모리 PIM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메모리 안에 계산을 한 채로 보내주는 방식도 가치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GPU나 CPU를 만들지는 못하나 메모리가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만 갖고 있던 그 수동적인 입장에서 데이터를 내 보내기 전에 최소한의 계산을 해서 내 보낸다든가 네. 이게 이런 PIM이라든가 네. 아까 말한 적층을 통해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조금 더 빨리 GPU로 흘러가도록 해준다든가 라는 데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그걸 줄여서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 요게 GPU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네. AMD는 삼성전자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GPU가 많이 팔릴수록 저희 메모리도 많이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보다도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주식 이야기를 또 주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놓고 보면 네. 네이버가 7월 한 달에 24% 올랐대요. 근데 카카오는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물론 10월 달에 이제 뭐 그렇죠. 코라고 하는 코챗이라고 하는 코 GPT가 GPT. 나오면은 또 어떻게 가격이 변동이 되겠지만 파라미터 수를 놓고 보면은 네이버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라서 카카오가 12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오게 되는데 카카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앞으로? 솔직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임라인이 아무래도 네이버가 앞단이고 그렇죠. 카카오가 뒷단이다 보니까 당장은 투자분들 입장에는 네이버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이게 이벤트가 또 임박을 했고 그러면 시장에서 보시는 분도 많아지시고 네. 당연히 주가 흐름은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기업 밸류의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도 4분기에 의사결정을 완결을 할 거고 네. 그럼 의사결정을 완결하면 또 보여줄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전략이 어떤지 그러면 생성형 AI를 보여줄지 베타 서비스를 오픈을 할지 그리고 카카오가 잘하는 부분들이 또 있죠.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우리가 버추얼 휴먼 뭐 최근에 또 SM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거기 아티스트 기반의 어떤 팬 아티스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버티컬들을 카카오도 좀 들고 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빌리티라든가 헬스케어 같은 네. 다방면의 버티컬 서비스의 데이터를 쥐고 있다 보니까 약간 가운데 있는 생성형 AI는 약할 수 있을지언정 분절된 AI 쪽으로 구분해서 놓고 본다면은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글로벌 AGI가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컨텐츠 에셋들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에 있는 유명의 아티스트, 뭐 예를 들면 에스파가 있습니다. 에스파가 만약에 카카오 엔터 쪽에 귀속이 돼가지고 이 플랫폼에 들어간다면 관련된 버추얼 휴먼 쪽에 대한 DNA는 다른 쪽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뭐 다른 글로벌 A 뭐 범용 인공지능이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소유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로컬의 서비스들 그리고 제가 아까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검색이나 커머스에 내재되어 있는 데이터도 결국에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플랫폼에 귀속이 되는 거고 물론 네.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 정보를 인식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있는 오픈 AI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들여다보면 그게 해킹 이슈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데이터 가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카카오의 경우로 제가 뭐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과소평가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리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카카오도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는 실적의 흐름도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뭐 나쁜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증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기업 밸류의 우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현재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헌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생뚱맞게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네. 오너 리스크는 없을까요, 카카오에? 뭐 근데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제가 보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현재 가장 큰 차이는 네이버는 뭔가 좀 구체적인데 이 카카오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은 정말 기업이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규모 언어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네이버는 되게 구체적으로 우선 이제 하이퍼 클로바에 X자를 붙이면서 단순히 이게 대규모 모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로 뻗어나가서 네. 결국 고객의 효용을 주겠다라는 걸 발표한 데다가 네. 뭐 요번에 이제 축구장 그 41개 규모라고 했죠. 요번에 그렇죠. 세종에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는 세 가지의 플랜을 발표한 반면에 지금 카카오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이게 이제 기업의 사활을 건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런 대규모로 나가지 않겠다. 다만 카카오의 사용성을 좀 올리기 위한 카카오톡의 사용성 올리기 위한 정도만 네. 적당히 만들어서 고 GPT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겠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주요 키워드는 네이버가 다 선점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부양된 거는 뭐 놀라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카카오는 우리도 하긴 하되 그 규모도 6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아주 중급으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특화된 버티컬 마켓에만 하겠다 정도를 받아들이니까 네. 시장도 비슷하게 좀 반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주 그 무지한 네. 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네이버가 차근차근하게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갈 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하드웨어 쪽으로 갔지 이런 스마트웨어 쪽으로 가질 생각을 못했다면 네네. 이거는 향후에 뭐 하반기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나올 기업들이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LG도 있고요. SK텔레콤도 있습니다. 과연 그 회사들이 5천억 개, 3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나올 때 650억 개, 1,500억 개 이게 과연 경쟁력이 될까? 이거는 잘못하면 오히려 회사 이미지를 더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그 챗 GPT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열광을 했고요. 네. 그게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 건 아주 이제 특화된 분야고 우리 일반 시민, 일반 대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낀 게 사실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제 빙이라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에 그렇죠. 그 챗 GPT를 연동했을 때만 해도 15% 정도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 이용량보다 더 늘어났지만 지금은 오히려 많이 줄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아까 네이버도 주가가 이제 오르고 이제 이목을 끄는 데는 이제 성공했으나 네.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에 기존에 검색하던 방식과 그래서 어떤 그 결과의 품질과 네. 얼마큼 달라져 있느냐에 그렇죠. 이제 방점이 있는데 네.
그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챗 GPT도 뭐 예를 들어서 코딩을 대신 짜준다든지 간단한 코딩을 짜준다든지 네. 아주 몇몇 분야에서는 놀라움을 주고 있으나 그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의 신빙성도 의심받고 아시다시피 출처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딥러닝의 블랙박스 성질 그렇죠. 때문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게 헐루시네이션의 환각 현상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은 거짓 사실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품질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결국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대규모 언어 모델 뛰어들고는 있으나 네. 결국 대중적으로 법령적으로 사람들이 아 품질이 더 좋아졌구나라고 느낄 만큼 가려면 얼마나 규모가 더 커져야 되고 얼마나 돈이 더 투자해야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조금 멀다. 멀지는 않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거의 모든 업체들이 AI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게임 업체도 그렇고 네. 인터넷 업체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심지어 하드웨어 업체들도 그렇다는 거죠. 네. 아직은 이 시장의 패권이 정리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용자하고 유저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어디가 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줄 거냐, 어디가 더 예측 기반의 효율적인 가치를 줄 수 있을까, 돈값을 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를 구독 베이스로 만약에 환산해서 돈을 받을 때 내가 내는 돈의 원가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 줄 수 있으면 이거 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뭔가 오픈소스 데이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정말 확실하게 이걸 썼을 때 내가 플러스 알파를 얻어낼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결국 앞서 나가는 업체들은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이거를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파편화된 업체들이 다 하겠다고 하지만은 네. 결국에는 데이터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이 한쪽으로 넘어오는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대신 이 데이터를 들고 올 겁니다. 들고 와서 API 형태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 공관 과정을 이어가게 될 거예요. 업체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 반대 구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 데이터를 들고 왔으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다이어그램도 떠드렸지만은 제일 바깥에 있는 영역이 블록체인 영역이에요. 메타버스 영역도 AI 쪽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NFT나 이런 것들. 당연히 그러면 들어오죠. 그런 반대급부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나 코인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얼라이언스 밸류가 무한대로 늘어나면 관련된 토큰이나 코인의 밸류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과연 이 얼라이언스가 누가 위너가 될지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위너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고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MS나 점유를 계속 늘려가야 돼요. 네. 그 싸움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네. 어찌됐든 석각들이 얘기하는 AI는 정말 큰 화두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절대로 놓지 말고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혁 교수님, 네. 우리 저 김진구 의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하나 뭐 짧은 궁금증입니다. 네. 자본이 이렇게 필요하고 얼라이언스가 중요한 형태로 간다면은 중소기업은 나올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알뜰폰 아무리 싸게 팔아도 3대 통신사가 시장을 점유하듯이 중소기업이 AI라든지 이런 생성형 초고대형을 뛰어든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산업 전체가 이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도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에 올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요. 아까 말했지만 그 데이터 주도형에 있어서는 네. 점점점 이제 세상이 목격하고 있는 게 사실은 대기업형 주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절대적으로 나오고 데이터가 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네. 가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자원을 투입해서 컴퓨터를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데이터 주도형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게 역전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인공지능 기술은 아주 다양한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그 중소업체들 중에 그런 좀 니치 마켓에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겠죠.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할 섹터도 많이 있다. 네. 그렇지만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부분의 포션이 데이터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쉬운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AI 초거대형 그리고 생성형 AI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어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향후에 SK텔레콤과 LG가 또 뛰어들 미래 시장에 대해서 뭐 심지어 VR, AR까지도 저희들이 다 말씀을 드렸고 NFTI까지도 했습니다만 요약을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죠. 한 1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이버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네이버를 제가 인터넷 게임 쪽에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가 투자분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지금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주식을 사냐? 확인하고 사겠다. 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갖고 있고 검색 알고리즘과 버티컬 쪽에 커머스하고 컨텐츠 데이터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학습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글로벌 사업자하고 경쟁해서 네. 이길 수 있고 관련해서 네이버가 기존에 좀 약했던 직관적인 검색 결과를 특성들을 주고 연관돼서 커머스로 연결돼서 아까 제가 예측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예측을 해가지고 물건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라스트 마일 쪽에. 그러면 쿠팡 대비 떨어지는 이 딜리버리에 대한 약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색과 커머스에 대한 이 두 가지 트리거를 보시고 네이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투자 비중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뭐 저는 뭐 투자 관련돼서는 뭐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공지능이 그동안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벤트들은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알파고도 나왔었고 뭐 챗 GPT도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이 바뀐 게 뭐지? 이거는 또 뭘 반증하는가 하면 사실은 현재 정립된 섹터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많지만 실제로 매출을 안정적으로 일으키는 기업도 없거든요. 네. 그 말은 시장 규모 자체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많이 접목된 게 별로 없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대부분 대기업들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기업들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정도로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 네. 이게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이 퍼져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또 이벤트가 나왔을 때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이 늘 하시던 섹터에서 자기가 가진 경쟁력을 더 높이는 그걸 제고하는 방면으로 네. 다방면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몇 년 내에 한국 내에서 제대로 좀 매출을 일으키는 네.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짧다는 게 느껴지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카카오는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28번 사용했습니다. 네이버는 무려 5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두 회사가 AI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은 이제 기업을 넘어 국가 대항전으로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과 AI 경쟁력을 키우고 이 초거대 AI라는 성장 엔진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